안녕하십니까, 나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최근에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시되고 있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어떻게 기업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어느 기업이고 고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는 항상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이고 다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쟁사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차별화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느 기업이고 경영자 혼자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서가 또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일을 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업 현장에서 보면 고객 중심을 얘기하지만 실제 일하는 실무자들은 메이커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우리가 경쟁업체와 뭔가 다르게 차별화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항상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서로 협력을 해서 한 방향으로 일을 하자고 하지만 실제는 부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어느 기업이고 이 세 가지를 지킨다고 하면 반드시 경영의 성과는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객의 욕구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뭐를 중요시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항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기업 경영 활동에 또는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욕구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소비자 욕구에 맞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기술 위에 어떤 감성을 접목하는 이런 의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히트한 상품들을 보시면 이 허니버터칩이나 또 신한생명의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또는 커피 얼음 정수기, 휘카페, 또 솔라이트, 계절밥상, 카카오택시, 또 SSG 푸드마켓, 이런 어떤 브랜드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하게 재해석을 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어떤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 즉 이러한 제품들을 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더하게 해줌으로 해서 훨씬 고객 가치를 높이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판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히트 상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레인쿰에서 나온 아이리버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는데 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팟이 더 성공을 시켰을까요? 또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였지만 그 뒤에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이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은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왜 생겼을까요? 결국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히 어떤 그 제품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접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팟 같은 경우는 이 아이튠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고객이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게 만들어준 것이고요. 노키아의 핸드폰과 애플의 아이폰이 달랐던 것은 단순히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만을 판 게 아니라 이 웹스토어에서 여러 어플을 다운받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바로 이 점이 고객 가치를 훨씬 높인 거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런 제품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30년까지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보면요, 인구 구조나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초고령화, 또 1, 2인 가구, 멀티시트 라이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되겠고요. 기술, 보안, ICT, 바이오, 또 정치 사회에서는 메가시티, 문화에서는 E&M 산업이나 파나시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이 인구 구조, 라이프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현업에서 어떤 비즈니스로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세컨드 가전.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전제품도 이런 소형 가전이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이 솔로족 이런 어떤 게 늘어나면서 독신주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즉석식품이나 반찬, 통조림 같은 어떤 편의성 중시의 그런 간편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소셜 커머스 1인 가구에 특화된 제품들, 예를 들면 1인용 가구용 청소기랄지 커피 메이커랄지 미니밥솥 같은 이런 중소형 제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실버족을 겨냥한 그런 상품들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온열, 찜질용품이나 혈압계, 신장계, 체온계, 보청기 같은 어떤 시니어족을 위한 이런 상품들 또는 뭐 안마의자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홈쇼핑, 이런 무점포 채널에서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그런 욕구를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트렌드도 태블릿 PC, LTE 폰,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제품,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향후에 중요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되겠고요. 기업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기술력,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신사업의 기회를 본다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인구 변화랄지 소비자 가치 변화랄지 또는 어떤 환경오염, 기술 변화, 글로벌화 이런 어떤 측면에서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 있는 신사업을 찾는다라면 역시 실버 사업일 건강식품 사업, 또 소황제 관련 사업. 이 소황제 관련 사업은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낳아서 정말 황제처럼 키우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산업. 또 싱글족, 딩크족 사업, 뭐 뷰티 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 환경, 또 에너지, 기후 이런 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기업은 그런 트렌드를 끊임없이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신규 사업이나 신제품 개발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활동을 본다라면 어떤 매출 손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매출 손익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뭐 일정 계획이나 재고 관리, 브랜드 관리 이런 여러의 종류의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소비자의 그런 트렌드를 찾고 발견해서 이런 활동에 반영을 해줘야만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현업에서 제가 30년 현업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서만 중요시가 될 뿐이지 실제 실행을 할 때 있어서는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철저하게 소비자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나 고객 욕구 측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메이커 측면에서 또 담당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한다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은 원가 절감을 하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싸구려 어떤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가지고 완제품에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럼 겉보기는 똑같지만 이런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불량이 생김으로 해서 보다 높은 코스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게 고객 중심이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상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가전제품 같은 걸 개발할 때 프로세스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실제 이런 개발 단계에서 이런 금형발주 같은 걸 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나무로 목업을 만들어서 이 엔지니어링 샘플을 만들어서 품평이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전에 품평이를 할 때도 내부에 있는 관련 부서들, 품질이랄지 생산, 연구소, 자재, 디자인, 마케팅, 영업 이런 관련 부서 담당자들끼리만 참석을 해서 이 품평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제품을 가전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누가 쓰느냐? 주부들이 쓴다라고 하면 이런 품평회를 할 때도 그런 주부를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모셔서 그 주부들을 보고 이 시제품을 써보라고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를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관련 부서 사람들끼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품평회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메이커 중심이고 담당자들 입장에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 그런 요소를 최근에 또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을 중요시한다든가 어떤 차별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든가 또 환경을 중요시한다든가 건강을 중요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욕구를 이 마케팅적으로 또는 경영활동에 반영을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로스 버전, 뭐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이 이론이 있는데 사람은 뭔가 자기가 얻는 거에 대한 만족감보다 자기가 잃는 거에 대한 고통이 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인다우먼트 이펙트.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기 수중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이걸 쉽게 내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개런티 마케팅 같은 걸 합니다. 소위 보증 마케팅이라는 거죠. 100% 품질 보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 10년 10만 마일이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현대차를 사고서 10년 안에 10만 마일을 타기 전에 자동차에 하자가 생기면 100% 무상 수리해준다. 이런 캠페인을 여서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보증 마케팅이죠. 이런 심리적인 거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 11분가 처음에 이 오픈마켓을 오픈하면서 짝퉁을 만일 발견하면 11분가에서 만일 짝퉁을 발견하면 110%를 환불해준다.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명품 매출이 4배로 올라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그런 신뢰감을 심어준. 왜냐?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팽배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런 보증 마케팅이 고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게 결국 매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하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토리텔링.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가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품을 내는 것보다 그 제품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SK2가 일본에서 이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얼굴이 쭈글쭈글 하면서도 손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왜? 그 술 속에 피테라 원액이라고 하는 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테라 원액으로 만든 화장품이 바로 SK2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히트 상품이 됐죠. 바로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르메스라는 세계적인 명품이 있죠. 이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여배우 제인 버킨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침 우연히 그 옆자리에 에르메스 회장 장루이 듀마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가방에서 물건을 쏟았던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이 회장이 본사로 돌아가서 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가방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버킨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스토리가 소비자로 하여금 선호를 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경쟁사나 우리나 기술력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감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도 과거 어떤 산업화 시대에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적이고 통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됐다면 이제는 뭔가 인간 중심적이고 설득적이고 대화적이고 특히 감성적인 이런 리더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영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영업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감성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상대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감성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런 보일러랄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이 독일의 수석 디자인을 영입해서 이 디자인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바꿔주면서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래서 요즘에 이 기아차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옛날하고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감성이다. 애플의 아이팟 마찬가지죠. 이 어떤 다양한 컬러의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 결국 이 제품을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IT도 감성과의 융합의 시대입니다. 어떤 기능이나 가격이나 품질 이런 어떤 이성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성적인 건 이제는 기본이고 거기에 그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프라이드를 높여주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감성적인 마케팅인데 이런 활동이 결국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 그래서 IT도 이제는 감성과의 융합. 제가 과거에 이 청소기 만드는 회사에서 한 3년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기라는 것도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를 할 때 거기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만든다라면
굉장히 지루한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청소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술과 감성의 융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G4라는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제품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제품에 가죽을 입힌 겁니다. 뭔가 어색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 그 접근 자체가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 세계 15개국에 4,000명한테 이 제품을 보내서 직접 써보게 하는 이런 체험 마케팅을 전개한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마케팅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의 어떤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의 소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경험을 해본 그 제품을 써본 그런 소비자에게 하나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이런 활동이 바로 체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전업체가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주말에 토요일 날 스포츠 자동차를 시승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고객들이 수영장에서 보드를 타면서 영화를 봅니다. 정말 감동적이겠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체험 마케팅이고 인간의 본성인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마케팅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경쟁업체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 승부를 내기 어렵고 그 기술에 플러스해서 감성을 접목하는 이런 경영 활동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가 새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새로움은 궁극적으로 창조지요. 창조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21세기는 하이퍼 컴퓨터 시대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쟁의 시대다 하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하이퍼 컴퓨터 시대에 이 창조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시된다. 특히 지금은 이 세계화, 기술혁신, 디지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초경쟁 환경의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 간의, 산업 간의 경계 영역이 없는 무경계성,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는 현상,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워크 하드가 아니라 워크 스마트가 중요하다. 열심히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마트하게 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창조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창조는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창조를 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독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창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제1당을 다닐 때 제1당이 삼성그룹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께서 이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7사제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아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거는 어떤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접 이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완벽한 제품이 없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그게 바로 히트 상품이 되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코닥이라는 제품 150년 굉장히 성장을 했던 회사지만 2000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무너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왜 그랬느냐? 자기 시장에 자기 이 주력이 필름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옴으로 해서 필름 시장이 잠식당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보십시오. 매년 끊임없는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사가 이 하이퍼 컴퓨팅 시대에 창조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 방식, 어떤 것도 100점짜리가 없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품의 기능이나 형태나 사용 방법,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 그게 성과를 낸다. 예를 들어서요. 이 동원 참치의 이 참치캔의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서 이 스틸을 따다가 이게 날카로워서 손을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참치사가 이 재질을 부드러운 알루미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캔이 팔렸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집에서 세탁을 할 때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이 슈퍼타이나 무슨 이런 한스푼 같은 분말 세제를 씁니다. 근데 이 분말 세제를 쓰게 되면 이게 목에 넘어와서 건강을 해칩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년 초에 액체 세제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액체 세제가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한 사례다. 또 형태를 바꾸는 것. 예, 라면이 봉지면 라면이었는데 이거를 컵라면이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처럼 어떤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직접 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스팀 정수기 다리미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자, 이 작은 중소업체가 1, 2등 하는 대기업처럼 화장품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원래 이 회사는 청소기 다리미를 만들던 회사니까 가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결합한 그런 화장품으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뉴 카테고리 시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화장품이지만 기기 모양이죠. 이 제품을 GS 홈쇼핑에서 런칭을 해서 8회 연속 매진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진동 파운데이션. 우리나라 5대 홈쇼핑사의 최대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은 얼굴에 바르는 거지만 이거는 이 퍼프가 달려서 수타 방식으로 진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림이나 퍼짐 현상을 굉장히 고르게 해줍니다. 기기를 결합한 화장품이죠. 이게 굉장히 히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히트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랐기 때문이다. 차별화했기 때문이다. 예, 제가 또 다른 그 화장품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어떤 진동 파운데이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굉장히 히트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한경이 진동 파운데이션 뭐 상반기 1위, 현대협력에서 엠프란이 1위,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참여해서 다 개발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올 1분기 역대 최고 매출 기록,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뭐 제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제품 하나 가지고 300을 팔았습니다. 예, 분기에 굉장히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이런 품질 만족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배경이 뭐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대기업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는 심리 중에 새로운 걸 선호하는데 이런 새로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을 함으로 해서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어떠셨습니까? 예,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